자, 오늘 교재 26조 시점 요거 시작합니다. 자, 시점은 사실은 뭐냐면 시점을 알기 위해서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서술자에 대한 얘기부터 좀 알아야 돼.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서술자에 대한 얘기부터 좀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부터 하냐면 여기. 자, 우리가 시점은 서술자. 시에서는 화자라고 하고 소설에서 뭐라고 그래? 서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근데 서술자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실제 인물이야, 허구적 인물이야. 아니면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허구적 인물일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어? 아,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승열이가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지? 응. 자, 서술자는 무조건 뭐냐면이라 이거 뭐냐면은 이른바 작품, 소설 작품이죠. 이 작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 인물이 아니라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허구적 존재. 무슨 존재? 허구적 존재.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상 속의 이야기야. 상상 속의 존재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서술자는 허구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서술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잡아봐라. 작품 속 인물. 작품 속 인물일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작품 밖에 사람이 아니라 작품 밖에 있으면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작가 아니고 얘다. 그러니까 작품 밖에 X, 존재 X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작품 속 인물일 경우에는 시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1인칭이 되는 것이고요. 작품 밖에 존재 X일 경우에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3인칭이 되는 거야. 이걸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가는 X를 만들어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X와 작가를 동일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때 그 3인칭 서술자, 즉 작품 밖 서술자를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그냥 정보 전달자, 정보 전달하는 기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속에 있냐 작품 밖에 있냐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점을 판단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시점의 판단. 시점의 판단은 일단은 뭐야? 몇 단계로 간다고? 얘가 2단계로 간다. 2단계로 거쳐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되는 거냐면 1단계는 몇 인칭과 몇 인칭을 판단하는 거냐면 1인칭과 3인칭을 먼저 판단합니다. 이거 쉽잖아. 맞습니까? 1인칭과 몇 인칭? 3인칭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2단계를 이제 두 가지로 가려는 거지. 뭐일 경우와 뭐일 경우로 갈라지는가? 1인칭일 경우와 3인칭일 경우로 갈라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자, 봐. 1인칭일 경우에는 무슨 시점과 무슨 시점으로 나눈다? 1인칭일 경우에 무슨 시점과 무슨 시점으로 나눈다? 엄마야? 얘들 봐라. 1인칭일 경우에는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눈다. 이게 2단계야. 3인칭일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전지적 시점과 또 관찰자 시점으로 나눈다. 이게 2단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치? 요걸 이렇게 나눠지는데, 문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얘냐를 나누는 기준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봐봐라. 주인공 시점은 결국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배웠을 때 주원 관계 중에서 갈등의 주체. 갈등 주체인 경우는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것이고, 관찰자는 결국 이 갈등 주체가 아닌 경우, 진짜. 갈등 주체가 아닌 경우에 이건 관찰자라고 한다. 그래서 1인칭은 주인공과 관찰자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해. 알았지? 근데 3인칭에서 전지적이냐 관찰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여기서 이 전지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전지가 한자로 쓰면 이제 뭐냐면은 에브리 전자에다가 RG자를 쓰는 거야. 이렇게. 노우 에브리띵이야. 모든 걸 아는 존재라는 얘기지. 소설에서는 안 보이는 것도 아느냐 모르느냐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전지적이냐 관찰자를 나누는 그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주인공의 내면이야. 주인공의 심리라고 하는 거죠. 주인공의 심리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주인공의 심리를
전지적은 뭐냐면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인공 심리가 어떻다 라고 하는 내면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 거예요. 심리와 관련해서 얘는 내면 서술이 가능하다. 관찰자는 내면 서술이 불가능한 거야. 오직 뭐만 보여준 거야? 아니라 행위하고 대화만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직접 서술이 가능하면 전지적 시점, 직접 서술이 불가능하면 관찰자 시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시점의 판단에 대한 얘기고요. 자, 선생님이랑 잠깐 위치 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거냐면 얘들아 그 시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우리가 보면 선생님 그럼 시점의 종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4개가 있으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4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적용할 때 약간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봐야 시점의 종류. 시점의 종류와 그 다음에 시점의 종류별 특성.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딱 만들어 놓고요. 자, 시점의 종류별 특성으로 나눌 때 시점의 종류를 몇 개로 나눌 거야? 선생님이 6개로 나눌 거야. 그럼 원래 있던 4개 중에서 더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1인칭 시점부터 보게 되면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1인칭 관찰자가 나오는데 1인칭 관찰자를 시점을 2가지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2인칭 관찰자를 나눈 다음에 자, 1인칭 관찰자 목격형 시점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또 다른 게 뭐냐면 자, 봐봐. 1인칭 관찰자 전달형 시점이라는 거죠. 뭐 개소리인가? 이따 알려줄게요. 자, 뭐 1인칭 시점은 이렇게 일단 3가지 나눠고 3인칭 시점도 3가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차피 뭐야 얘라 서술자 나죠. 나 1인칭이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서술자인 나야.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서술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로 뭐가 되는 거야 얘라 자신의 이야기의 핵심은 내면이에요. 자신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내면이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내면 중심의 서술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이래 서술이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냐면 시점들 중에서 가장 주관적인 시점입니다. 가장 주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독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점에서 자 독자를 연결했을 때 독자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친하다는 얘기야. 독자와 친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됐어? 자 1인칭 관찰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가 어머 어디 가니? 왜 미안해. 일로와. 일로와. 유찬아. 한눈 파는 유찬이 일로와. 너는 좁혀버릴 거야. 한눈 파는 유찬이 컴온. 오케이. 가만히 있어. 자 1인칭 목격 1인칭 관찰점은 어차피 뭐가 되는 거냐면 나가 갈등 주체가 아니야. 내가 주인공을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럴 때 목격형은 뭐냐면 나가 목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뭐냐면 나가 결국 뭐냐면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하는 거야.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하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때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주체, 갈등 주체지 맞습니까? 주체 행동이야. 그러니까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본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니까 결국 뭐야? 주체가 하는 행동이나 주체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 거냐면 대화, 행동의 묘사, 대화 및 행동 묘사가 중심이 돼요. 이해됐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1인칭 관찰자 전달형 시점은 뭐냐면 전달형이야. 나가 자기가 본 얘기를 적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 전달자야. 전달자라고 하는 존재가 와가지고 나에게
전달자가 결국 얘가 지가 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달자는 여기서 이 사건을 목격을 하고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서술자인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얘는 전달받은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설로 쓰는 거지. 이해가 됐어?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인칭관찰 전달 영시점은 지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길 수가 없지. 맞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가 요약 중심의 서술이 됩니다. 둘 다 관찰자인데 아예 서술 방법이 완전히 달라. 알았어? 서술자의 특징이 뭐가 다른지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요걸 우리가 판단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3인칭 시점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3인 시점을 보시게 되면 자, 3인 시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아까 전지적을 먼저 했는데 나 이번엔 관찰자를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인칭만을 거의 안 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전지적 작가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가 뭐가 되냐면 전지적 작가 에브리형이 되고 뭔 소리야? 오케이? 에브리형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 전지적 작가 솔로형이 된다. 이걸 갖다가 참고서들을 보면 전지적 작가 솔로형을 전지적, 제한적, 전지적 시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꺼지라고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에브리나 솔로가 나온 게 뭐냐면 아니라 하나야. 전지적 서술자는 원래는 모든 걸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걸 보는 게 아니야. 얘는 진짜 모든 걸 보는 거고요. 얘는 그냥 얘네보다 좀 더 많은 걸 볼 뿐이야. 근데 기준이 뭐라고 하냐면 내면 서술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에브리형은 결국 뭐냐면 얘가 서술자가 모든 모든 인물의 심리를 적어주는 거야. 심리를 다 직접 서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솔로형은 뭐냐면 얘가 누구의 심리만 볼 수 있냐면 주인공의 심리만 볼 수 있어요. 서술하는 거죠. 이 전지적 작가 솔로형은 그러면은 다른 인물의 심리는 뭐냐면 주인공의 내면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야. 다른 인물이요. 기타.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인물의 심리가 나올 거거든요. 자,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인물의 내면이 보이면 내면은 결국 뭐냐면 주인공의 추측에 의존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추측, 내면, 추측에 의존한다. 이런 특성을 지닌 거죠.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에브리형은 모든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기 때문에 얘들아 일단은 서술 시간이 얘보다는 좀 느려요. 잘 봐. 얘는 결국은 얘는 뭐냐면 주인공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주인공에 대해서만 전지적이고 나머지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얘들아 1인칭 관찰자 시점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본 내용을 보입니다. 맞잖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 하시면서 이 에브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는 주로 뭐에 많이 사용하냐면 사건 중심의 서술, 사건 중심의 소설 작품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솔로형은 뭐 중심이냐면 심리 중심의 소설 작품에서 이 솔로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어나는 사건을 주인공인 X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뭐 말인지 알겠어? 이걸 판단하는 게 우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야말로 뭐랑 관계가 되는 거냐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만 관계가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철저하게 뭐냐면 인물의 대화와 눈에 보이는 대화와 플러스 행동이요.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이것만을 서술하는 게 원래는 원칙적인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결국 뭐냐면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요. 이 정보의 제한이 가장 극심한 거죠. 제한이 가장 심하다. 다시 말해서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가장 적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그거 아니더라? 여기다 간단하게 적는데 어차피
어떤 원칙이 나오냐면 정보가 적을수록 괜찮아? 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만. 자, 정보가 적을수록 독자의 상상은 커진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가 적을수록 독자의 상상은 커진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잘 안 보이겠다 이거. 잘 봐봐. 결국은 얘는 지금 얘는 뭐야 인물의 대화 행동을 빼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뭐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없어요. 독자가 뭐야 문맥을 통해 상상하겠지 맞습니까? 이때 상상은 막연한 승열이가 자기 전에 하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작품의 흐름을 보고 아 이런 일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논리적 추측을 말하는 거야. 알았어?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시점의 종류별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다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를 더 언급을 하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냐면 시점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1인칭과 3인칭을 나누잖아. 1인칭과 3인칭을 판단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이 1인칭의 특징이 있어요. 1인칭 시점의 특징을 하나 적어주면요 3인칭과 관련돼서 그냥 인칭만 갖고 따지는 거야. 1인칭은 내가 우리가 뭐라 해서 작품 속 인물이 1인칭 서술자일 경우에 1인칭 시점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걸 할 때 이때 1인칭 시점은 일단 작품 속 인물이든 뭐든 간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얘는 뭐야?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존재가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한다는 말은 결론은 여기서는 뭐라고 나냐면 이 1인칭 시점이 서술자의 목소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3인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뭐한테만 존재하는 거야?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작품 속 인물이 해야만 목소리야. 근데 이 목소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목소리의 개념이 뭐냐면 주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은 등장인물의 이게 작가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등장인물의 생각을 등장인물의 생각 즉 주관을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 주관적 서술이 서술자의 목소리 주관적 서술이 굉장히 강한 게 1인칭 시점입니다. 그 중에 특히 강한 게 뭐라고요? 주인공이야. 왜냐면 주관적인 내용을 서술하는데 그걸 또 주관적으로 서술해. 맞잖아. 그렇죠?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1인칭 관찰자는 객관적으로 지가 본 내용을 보는데 주관적으로 서술해. 맞잖아.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잘 봐봐야 여기 하나 더 적어주는데 1인칭 주인공과 이 목격형만 갖고 따질 거야. 얘들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얘는 주관적인 내용을 주관적으로 서술해. 서술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관적입니다. 이해됐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인칭 관찰자 이 목격형 시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자 봐봐. 이 주관적인 게 아니지. 미안하다. 객관적인 내용을 주관적으로 서술. 아무튼 간에 둘 다 어느 정도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야? 주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1인칭 시점이 상대적으로 3인칭보다 주관적이야.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근데 1인칭이라고 해서 다 주관적이냐? 라고 하는데 1인칭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게 뭐냐면 이 전달형이야. 왜냐면 얘도 딱 전달자가 전달해준 내용까지만 전달할 수 있지. 맞습니까? 정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을 강하게 어필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1인칭 전달형 관찰자 시점 정도가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1인칭 중에서는 객관적인 1인칭 시점 중에서는 객관적. 이게 헷갈려. 오케이? 이거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3인칭 시점이 다 객관적이냐? 아니요. 3인칭 시점 중에서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객관적인데 이 전적 작가 솔로형이 있죠. 얘는 뭐 중심이라고 해서 심리 중심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건 거꾸로 뭐가 되는 거냐면 주관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 에브리형도 마찬가지야. 인물의 심리를 대상으로 삼으니까.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점 때문에 결론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전지적 시점은 내용의 주관성이야. 여기는 뭐야? 서술의 주관성이고
전지적 시점 뭐야? 내용의 주관성이 보이죠. 맞습니까? 대상의 주관성이 보이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건 에브리형이 객관적이고요. 얘는 뭐야? 얘라 한 사람만 집중조사하고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거에서 주관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적 작가의 에브리형과 전적 작가 솔로형을 두고 봤을 때 에브리형에 비해서 솔로형이 조금 더 주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야. 1학년 때는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희들한테 시점에 대한 총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준 거야. 여기까지 되니? 됐어? 오케이. 그래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30번 문제인데 김승욱의 역사라는 소설이 나와. 여기 보면 다른 거 보겠지만 선지를 보면 저거 시간 더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 교재에다가 그냥 다이렉트 적용 무식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어디다 적어? 이 교재에는 페이지가 적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 뭐 28페이지 적든가 29페이지 적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맞습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잘 봐봐 얘들아. 그 30번 문제인데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끊어. 너희들 자, 이게 선지를 보는 방법을 참고로 알려줄게. 어차피 선지가 나왔어. 근데 이건 좀 이따 하고 얘들아. 자, 2번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끊어. 3번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여 빨간 글씨로 뭐야? 서술자의 시각이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이거는 1인칭 시점이라는 얘기야. 뭐라는 얘기라고? 1인칭 시점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근데 이 소설을 보면 자, 이 소설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이야.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은 맞는 거지. 오케이, 일단 끊었으니까. 4번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끊어. 5번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끊어. 이렇게 나와 있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선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30번의 선지 1번을 너네들이 어떤 걸 찾아야 되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어휘가 있는지 여부를 찾겠지.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짓이지. 찾으려면 굳이 이걸 별도로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지. 얘들아, 선지를 볼 때는요, 자르는 이유는 따로따로 보라는 이유도 있지만 앞과 뒤를 연결시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어차피 지금 너네들한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선지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선지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선지 분할을 하는데 잘 봐봐. 어차피 선지를 독립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선지 분할은 결국은 뭐냐면 자, 잘라가지고 결국 뭐야? 내용을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화시켜서 적용을 편리하게 합니다. 적용 편리성을 증가시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얘들아, 내용을 단순하게 아니라 내용을 뭐야? 아니라 이원화, 딱 양분시키죠. 양분시킴으로써 결국 어떤 거냐면 앞과 뒤죠. 앞뒤간, 자, 상관관계. 에 주목하게 만들어줍니다. 요 개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까지 끊어서 뒤에 주제의식을 강화한다는 신경 안 쓰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만 찾는 애들 있잖아. 맞잖아. 그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요거는 그냥 결국 뭐냐면 그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니까 시대적 배경의 밑줄. 그게 주제를 강화한다며. 맞잖아. 그치? 그럼 결국 뭐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된 거야? 시대적 배경의 주제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이 글은 선지를 바꾸면 뭐가 되냐면 앞과 뒤를 바르면 이 소설은 시대적 배경이 주제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 뭐 말인지 알겠어? 요걸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이거 나오잖아. 맞습니까? 내가 빈번한 장면 전환을 얘기해줬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은 이 2번 선지는 결국 뭐야? 첫째, 2번 선지는 뭐에 해당돼? 외적 갈등. 뭐라고요? 외적 갈등. 뭐라고요? 외적 갈등. 적어주시오. 갈등의 주체에 대한 얘기도 맞습니까? 갈등을 고조시키니까 뭐야? 갈등은 지속.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야. 3번은 일단 1인칭 시점이고요. 여기는 뭐야? 인물들이 서로 다른 특성하고 나오지.
쫄지 마. 그럼 결국 여기서는 뭐가 된 거야, 얘라? 특성을 제시하는 중심 인물이 몇 명이 등장하는 거야? 2명이 등장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게 있는지 여부인데, 여기는 지금 불행히도 중략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잘 봐봐, 얘라. 여기 보면, 첫 문단을 보면,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 전엄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런 말 나와요. 맞습니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두 번째 문단 말고 세 번째 문단, 역사. 서씨는 역사다. 장사란 얘기야. 그 다음 문단, 석씨는 역사였다. 그 다음 문단, 그는 중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는 혼혈하였다. 나왔어, 얘들아? 그 다음 문단,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나와, 안 나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야? 서씨에 대한 얘기지? 네. 그 다음 문단을 보면, 그 집, 그늘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의 동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나왔어. 그 집에서는 이제 드디어 무슨 얘기가 나와? 나의 얘기가 나오지 맞습니까? 그 다음 문단 보면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 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이런 말이 나오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야?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일단 그 집을 기준으로 단어를 딱 잘라. 아까 빈번한 그거 봐 30번의 선택지 이번에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나와요. 요거랑 관련이 되는데 자 그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장면 전환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장면 전환이라는 개념은 결국 뭐냐면 뉴 주체가 등장을 하면 돼요. 이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동을 하든 아니면 다른 시간대를 얘기하는 간에 새로운 주체가 안 나오고 똑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거 아니야. 같은 이야기일 거잖아. 맞습니까? 뉴 주체가 등장을 해야 돼. 전반부는 지금 뭐야? 서씨가 주체예요. 맞습니까? 후반부는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죠. 그럼 이 새끼는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어차피 소설 제시문은 소설 전체의 내용을 담어 아니면 일부만 담어? 극히 일부만 담지. 맞지? 짧지? 그러니까 이 장면 전환이 2번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어? 적겠어? 적지. 이해가 됐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빈번한 장면 전환이 나오면 90% 거짓이에요. 알았어? 뭐하지 알겠어? 특히 현대소설에서는. 근데 고전소설 일부에서 가능하니까 아예 거짓이라고 하기 힘드니까 의미는 별로 없고요. 자, 이건 소설 읽고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내가 설명은 다 해줬어요. 얘들아. 그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31번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30번 문제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니 얘들아?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이런 말이 나오지. 맞지? 이건 공간적 배경에 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술자를 달리하여의 밑줄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다 적어놔요.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뭘 필기 못한 사람. 다 적어놔요. 어디를 지울까요? 승렬아 어디 지울까요? 왼쪽이요. 여기 지울까요? 그럼 승렬이가 왼쪽을 지우려 했으니까 왼쪽을 지워. 아이 재밌어. 어? 칼라 풀프예요? 네. 나 또 뒤졌어요. 오늘부터 이 학원은 이 옷은 학원용입니다. 집에 구박 알루타를 묻혀왔다고 보고 난리나. 아 요새 구박이 갈수록 심해져요. 홈도 잘 보러다 주는데 왜 구박을 할 거야? 감당해요. 이게 하루빨리 오후 수업으로 가야지. 자, 봐봐. 이 선택지 5번에 관련된 서술자를 달리하여가 그 다음 페이지의 제목인 시점 불변의 원칙이랑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원칙이 좀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시점은 엔간하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엔간하면이라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불원. 아름다운 글자예요. 시불원. 에이. 근데 막 이제 중심도 못 맞춰. 그럼 뭐야? 시점 불변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시불원이라고 하는 거죠. 소설은 시점이 안 바뀝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거의 원칙은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애들 가끔씩 안 꺾이게.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시점 불변의 원칙이 나오면 얘는 결국 뭐냐면 얘라 어떤 시점 소수를 한 통해서 서술자 시점 또는 서술자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시점 불변의 원칙이에요. 뭔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점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원칙적으로는 이런데 얘들아, 자 경우에 따라 시점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점 불변의 원칙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예외. 이 예외 때문에 작품을 읽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외가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예외 중에서 좀 많은 예외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소설의 구성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봐. 액자 소설 중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떠올리는 대화형 액자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대화형 액자 소설은 액자 소설이란 말이 뭐냐면은 바깥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가 분리되는 걸 액자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형 액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랑 바깥 이야기를 외화라고 하고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외화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A와 B의 인물 A와 인물 B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대화라고 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의 이야기가 결국 뭐야? 이 대화의 내용일 경우에 시점이 바뀝니다. 이거는 1000개 중에 999개가 바뀝니다. 알았어요? 무조건 바뀝니다. 그래서 대화형 액자 소설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 이따 보여줄 거야, 알았어? 많이 쓰이니까 그때 뭐 활용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예외 첫 번째,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뭐냐면, 요걸 지금 해야 되나? 의식의 흐름 기법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한 소설이 있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한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뭐냐면 자동기술법이라고 해서 떠오르는 내용에 일정한 통제를 가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이 소설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없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뭔 소리 모르는 거예요. 결국 막 광신도들 방언하듯이 오케이? 승열이 막 혼자서 그냥 시불시불 비 맞은 중 연불 베듯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솔직히. 연불 한번 틀어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런 것들이야. 도대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소설 일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대화형 액자 소설. 얘는 결국 뭐냐면 외화와 내화에서 딱 분리되는 부분이 보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그냥 어떤 일정 기준이 없어요. 얘가 그냥 끊임없이 시점 A와 시점 B야. 소설에서 시점 B가 그냥 서술 과정에서 끊임없이 뭐야? 계속 교차되는 현상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나마 한 가지가 있는데 얘가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 소설은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내면일 경우와 그 다음에 외면을 하는 경우가 좀 다른데 얘는 결국 인물의 행동을 서술할 때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서술할 때는 이걸로 갈라져요. 주로. 어떻게 갈라지느냐. 인물의 행동을 서술할 때는 얘는 3인칭이 되고요. 갑자기 인물의 심리를 서술할 때는 뭐로 가냐면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그는 간신히 절벽을 기어오르자마자 뭐야 이래 엎어져 버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여길 왜 올라왔지? 내가 이제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먼저 했어? 그럼 뭐야? 3인칭 2인칭으로 바뀌어버렸지. 따옴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저 아래에 있는 승열이 새끼는 왜 날 보고 비웃고 있지? 내가 그럼 죽여버려야지? 뭐 이렇게. 먼저 했어? 오케이? 잘 봐봐. 이 작품 이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이건 이해만 하세요. 요건 나중에 판단하는 기준 알려줄 테니까 요건 이해만 하세요. 자, 그래서 31번 문제를 보면 30번 문제는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거는 액자식 구성이 아닙니다. 지환이야? 그럼 갔다 왔어. 야 주사. 네. 맞았어?
너 이제 오늘 쫙 좋아질 거. 노곤노곤하니. 알았어? 고생했어. 잘 봐봐. 그래서 30번에서는 뭐야? 이게 액자식 구성이 아닌 관계로 서술자를 달리하여라고 하는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 자, 거기에 비해서 31번 문제야. 이문구의 관촌 수필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선지 1번을 보면 사건의 관찰과 서술자의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는 말이 나오지. 야, 서술은 항상 뭐야? 이것은 서술의 밑줄, 서술의 동그라미. 지금 내가 서술은 소설 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맞잖아, 그지? 이건 무조건 현재야. 맞지? 그럼 결국 뭐야?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는 말은 사건의 관찰, 지금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과 내가 이 소설을 쓰는 시점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시제가. 이해가 됐어? 오케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 그렇다고 해서 미래 사건을 내가 관찰한 건 아니잖아. 결국 뭐가 돼? 사건의 관찰은 과거고요. 서술은 현재잖아. 맞습니까? 이건 결국 뭐야? 회상이란 말이야. 뭐라고요? 옆에다 써라, 회상. 2번,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자를 장면별로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럼 뭐야 돼? C브로. 정보 전달자가 뭐야? 서술자지. 서술자가 장면에 따라 장면을 다르게 설정한다는 말 C브론이 되는 거야. 이거 됐어. 그럼 이 소설이 뭐가 돼야 돼? 대화형 액자 소설이 돼야 돼. 맞잖아, 그지? 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액자식 구성이 이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들어갈게요, 얘들아. 32번 문제야. 그냥 갈 거야. 미클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선지만 설명해주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다 니들이 푸는 거야. 작품 밖 서술자가 끊어. 몇 인칭? 몇 인칭? 3인칭. 사건 내용을 객관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있다고 됐죠. 맞습니까? 이건 객관적 입장이니까 관찰자. 맞지? 잘 봐봐. 2번 서술자가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으나 하고 되어 있지. 맞습니까? 야, 서술자가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으면 등장인물. 맞지? 1인칭.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관찰자. 3번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되어 있지. 맞습니까? 자,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1인칭 주인공. 맞지? 또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얘라 전지적 솔로. 맞지? 그렇게 쓰세요. 1인칭 주인공, 전지적 솔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안 쓰고 있냐? 태연아? 썼어요. 너 일주, 전솔 이렇게 썼지, 새끼야. 네. 그리고 나중에 지가 뭔 뜻인지 모르는 거지. 전솔이가 누구야? 이 지랄 거 아니야, 저거. 4번. 작품의 주인공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오케이 발이 이 주인공 시점. 5번은요, 서술자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끊어. 인물의 내면을 보충하기도 한다는 말 나오지. 맞습니까? 이게 나오면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라 전지적 에브리. 맞죠? 사건 중심의 서술. 맞죠? 사건 중심의 서술이죠. 맞습니까? 전지적 에브리. 그러니까 사건은 쭉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뭐야? 인물의 심리를 묻는다는 얘기니까. 읽고 문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미쿨의 서술상 특징과 효과를 정리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했죠? 1번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끊어. 자, 말했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말 나오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 간결한 문체 나오는데 얘들아, 이후에 너희들 내신 문제든 뭐든 간에 고등학교 가서 이런 식의 선지가 나오잖아? 간결한 문체란 말은 결국 뭐야? 문장의 길이와 관련된 거야. 뭐라고요? 문장의 길이와 관련된 건데 분명히 얘기하자면 얘들아, 문장의 길이와 관련된 이 문장의 길이 선지는 그냥 판단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알았어? 뭔지 알겠어? 물음표 치고 패스.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악과 풍자의 기법을 도입하여 끊어. 얘들아, 풍자의 밑줄 쳐주시면 돼요. 풍자는 뭐야? 비판적 주제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해악은 뭐야, 얘들아? 웃긴다는 얘기죠. 해악과 풍자 밑줄 치시고요. 3번은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끊어. 객관적이란 말 나오죠. 맞습니까? 요거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그 문제점하거나 그 문제점 나오면 얘들아,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얘기야? 부정적이라는 얘기야? 부정적이야. 그럼 옆에다 밑에 썼어요, 얘들아. 마이너스 상황. 4번 내면 묘사에 치중함으로써 끊어. 얘들아, 내면 묘사에 치중한단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 뭐야? 심리 중심. 뭐 중심이라고요? 심리 중심. 사건 중심이 아니라 심리 중심.
5번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끊어 얘들아 이것도 예. 독자에게 친밀감하고 나왔어? 독자에게 친밀감은 뭐랑 관계가 되는 거니 얘들아? 여기 보면 나오죠? 독자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야지 친밀감이 되죠. 그러려면 당연히 뭐야?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어야 돼. 자신의 주관을 고백적으로 서술해줘야겠죠. 5번은 무조건 틀려요. 지우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34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죠? 자, 1번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어 끊어. 주인공 시점. 2번 서술 시점의 변화를 주어 끊어. 됐어요, 얘들아? 그쵸? 시불원. 맞죠? 3번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분석하여 끊어. 이건 전지적 시점. 왜냐면 지가 지 심리를 분석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 거냐면 얘들아, 요거는 지금 전지적 솔로형. 오케이? 4번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끊어. 1인칭 시점. 맞습니까? 관찰하고 있다 했으니까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솔로인지 아니 관찰 목격형인지 전달형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5번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끊어. 맞잖아. 그죠? 3인칭 시점.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관찰자 시점. 맞습니까? 이렇게. 끝. 시점만 판단하니까 이거는 소설을 다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들아. 알았어?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너무 쫄면서 하지마. 쫄든가. 자 35번입니다. 35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과 효과를 정리한 걸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나왔죠. 맞습니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1번 회상을 통해 끊어. 여기는 과거의 구체험의 밑줄. 2번 한 인물의 사건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끊어. 야 자기 나름으로 해석의 밑줄. 객관 주관. 주관이지 맞습니까? 그럼 한 인물이 했으니까 이건 뭐야? 1인칭 시점. 맞죠? 오케이. 이렇게 3번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상징적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끊어 상징적 사물을 통해 끊어. 얘들아 이거 못 찾겠으면 물음표 치셔야 돼요. 내가 설명 안 합니다. 4번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직접 서술하는 방식을 취해 끊어. 이것도 1인칭 시점. 주인공 시점 아니야 얘들아. 관찰자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또 1인칭 시점. 5번 서술자가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객관적으로 나오면 몇 인칭이라고 해라? 인물이니까 3인칭 시점. 맞습니까? 그쵸?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거랑 충돌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문제 안 읽어도 답 나와요. 36번. 자. (36번은) 이따가 설명해 주려는데 1번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그냥 요거만 여기까지만 끊어요. 예, 이건 수행적 구성이라는 얘기고요. 2번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런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게 되면요. 얘들아 인물이 야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야 선지 봐. 이거 재시문 봐. 따옴표 많어 안 많어?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맞잖아 그죠? 예. 이 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에는 항상 뭐가 수반돼요? 행동이 수반되죠. 맞습니까? 이게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잘 들어. 어디다 필기할 때가 칠판이 매우 개코딱지만 좀 이따 할게요 얘들아. 4번 작품 속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그럼 몇 인칭? 1인칭 시점. 맞습니까? 이거고요. 5번은 인물이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끊어. 야 인물의 말끝을 흐리는 방법은 어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필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야 얘들아 잘 봐봐. 자 소설의 서술 내용 뭐라고요? 소설의 서술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소설의 서술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면은 등장인물이요. 인물이 하는 서술이 인물 내용이 인물이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서술자가 하는 게 있다. 뭔 소리냐? 자 봐봐. 이 인물이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물의 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술자가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의 서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때 이 인물의 발화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인물의 발화를 두 개로 나눠요.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물의 바라는 혼자 하는 독백과 같이 하는 뭐가 있어야 되다? 대화가 있다. 사실 서술자의 서술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것도 설명과 요약으로 나눠야 되는데 대개 지금 패턴 다 모든 건 다 뭐야? 요약이라고 본다. 이 요약의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요약에 서술자 선생님 요약에 우리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설명하는 부분도 내면 심리 설명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요것도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알았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고요. 자, 이걸 내가 왜 정리하냐면 그 5번을 보면 인물이 말끝을 흐리는 방법이란 말은 다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라는 얘기 아니라 인물의 발화만 보라는 얘기야. 말끝을 흐린다는 말은 딴 사람 앞에서 흐리겠지 맞습니까? 대화 부분만 보라는 얘기야. 자, 봐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2번을 보면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런 말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잖아. 그지? 그럴 땐 결국 뭐야? 대화니까 당연히 뭐야? 인물의 발화가 중심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거 보라는 얘기야. 만약에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통해라는 말이 만약에 틀렸다면 따옴표 없이 다 뭐 중심이 돼야 돼? 서술자의 서술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또 그걸. 그렇게 내가 적어줬지. 개념하려고 적어준 게 아니라 이게 중심 아니면 이게 중심이야. 따옴표가 있으면 이거 중심이고요. 따옴표가 없으면 이거 중심이야. 뭐만 되겠지. 내가 그거 하라고 내가 이거 적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네. 선생님 행동은요? 아니 이거는 이따가 좀 적어줄게. 아 칠판 지우기 귀찮고 좀 그럴까봐 내가 이따가 또 뭐야 서술상의 특성 한 번 더 또 다음 챕터 들어갈 때 다시 찍을 때 너 어디가? 아니 얘는 지가 카메라가 아니라 기자 카메라인 줄 안다니까. 아 자꾸 뭐야 지훈이를 찍어요 지금 얘가. 주윤이를 찍네 이제. 나를 안 찍고 나 여기 있어. 일로와 유찬아 일로와. 아 이 새끼 봐라 일로와. 유찬아 아 짜증나 이 돼새끼. 가만히 있어. 술 먹었니? 아 얘 윤석열이야. 얘 성열이로 할까요? 도리도리 성열이 도리도리 좋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얘들아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요. 소설 한번 읽어볼 거야. 자, 6.25 전쟁에서 그는 소대장 가만히 있어. 도리도리 그만. 소대장으로 부하들을 인솔하고 적의 배후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본대와의 연락이 끊기고 만다. 자, 눈 속에 쓰러진 부하들을 뒤로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험한 줄령을 넘는데 적들에게 처형당하러 가는 아군을 발견한다. 이렇게. 잘 봐봐. 눈알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 같았다. 그 아군. 순간 그는 총을 쏴 꽉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자 봐.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쏴야 한다. 여기까지.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라고 되어 있어. 잘 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눈앞이 빙빙 돈다. 끊어.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 같았다. 순간 그는 총을 꽉 움켜쥐었다. 자, 여기까지 끊어.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쏴야 한다. 여기까지 끊어.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연달아 쏘았다. 자,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서 줄고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린다. 그는 푹 고개를 묶고 쓰러졌다. 자, 위기일발 다시 겨눈다.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자, 자꾸 흩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뚝 꽂혔다. 하고 나왔지. 자, 그 적은 전후 좌우방으로 흩어져서 육박하여 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푹 쓰러진다. 자, 의식이 깜빡 사라진다. 라고 돼 있지. 갓 지나간 격렬한 총상의 여음이 자, 귓가에 감돈다. 자, 어느 한 구석이 쿡 찌르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자,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꽝 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바른편 팔 위에 격동이 일어난다. 전 간신히 왼편 손으로 바른편 팔을 뭐 이렇게 불러불러불러. 여기까지는 별거 할 거 없는데. 자, 여기까지인데 앞부분에 좀 자주 끊었지, 맞습니까? 내가 끊으라 소리 중간 부분에 안 했지. 끊은 부분을 봤더니 뭐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게 행동 부분과 내면 부분으로 나눈 거야. 잘 볼래요? 그는 마치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 같았다라고 해서 결국은 뭐가 된 거야? 행동을 설명해 준 거야. 순간 그는 총을 꽉 움켜쥐었다. 여기까지가 뭐야? 행동이지.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지, 3인칭으로. 근데 봐라.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고 나가 나왔지. 맞습니까? 이때 그가 아니라 할 때 그와 그 자른 거 앞부분에 잡아봐. 잘랐단 말이야. 잘랐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와 자른 거 앞부분에 나오는 그는 얘는 같은 인물이 아니야. 맞지? 그는 그가 아니라 뭐야? 나다. 맞습니까? 이 나가 자른 거 앞부분에 그랑 동일 인물이야. 이게 무슨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의식의 흐름 기법이 된다고. 뭔지 알겠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가 된다고 아니라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자, 봐봐. 행동이 나타나는 부분은 그라는 3인칭으로, 심리가 나타나는 부분은 나라는 1인칭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는 다 뭐가 되는지 그가 나오는 거죠. 왜? 행동이 나오니까. 총 맞았어, 얘는 지금. 맞잖아, 그래서 액체 흘러나오고 막 대머리판으로 누가 쳤고 기절했고 뭐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뭐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식의 흐름법이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점이 교차되는 하나의 표본이라는 얘기야. 선생님 뭐 하는지 알겠지? 요거 하나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여기는 안수길의 제3인간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잘 들어봐. 요게 보면 요게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한때 작가였지만 생활고 때문에 교편을 잡고 있는 석에게 이렇게 나와요. 자, 전쟁 중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하게 나누던 문우, 친구야. 조은이 찾아온다. 문학사상이 투철하던 조은은 전쟁 중에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된다. 조은은 술을 마시며 문학소녀였던 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앞부분 줄거리 내용은 소설의 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나가 없죠? 누구와 누가 대화를 나눠요, 지금? 석과 조은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잘 봐봐야. 미가 차근차근히 눈을 들썩하며 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를 위하여 무슨 힘이 되어줄 수 없을까? 진정으로 동종하는 마음이 일어났네. 더욱이 천생의 명랑성이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또 지워. 왼쪽 지워, 오른쪽 지워. 오른쪽 지워. 누굴까요? 벌써? 벌써 어렸어? 안 보여요. 병신. 자, 이 소설을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외화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내화가 있다니까. 맞잖아, 그치? 너무 찔렀다, 이거. 자,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는데, 문제는 외화는 지금 누가 대화를 나누고 있냐면, 석과 조은이 있고, 그쵸? 얘네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문제는 이 뒤에를 보면, 조은이 뭘로 바뀌냐면, 나로 바뀌고, 나와 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죠? 결국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이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대화가 나오고 이 대화의 내용이 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석과 조은이라는 지시어가 나온다는 점에서 얘는 몇 인칭이 되냐면 3인칭이 될 텐데 여기서 조은이 나로 바뀌면서 여기 몇 인칭이 되는 게 아니라 2인칭 시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어? 근데 이 내화와 외화에서는 시점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외화가 몇 시점이요? 3인칭 시점일 경우에는 내화는 뭘로 바뀌는 줄 알아?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고요. 이 외화가 1인칭인 경우도 있어요. 외화가 1인칭인 경우에는 내화는 뭘로 바뀌냐면 전지적 시점으로 바뀌어요. 얘들아, 절대 똑같은 1인칭끼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2인칭 관찰자가 1인칭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외화는 3인칭 시점이고요. 내화는 뭐야? 주인공 시점입니다. 나와 미에 대한 이야기. 말 안 돼. 내일로 너 좀 도리도리 새끼.
요새 저기 막 윤석열 뭐 술 먹어가지고 막 춤도 추고 그런 다음에 지가. 그러니까는 야, 그 멧돼지 춤이지 그거 도리도리 하는 거야 그냥. 야, 아 도리도리 진짜 많이 하네. 너 솔직히 말해라. 여기 최대 주주가 윤석열이지. 가자. 가자. 성렬아 가자. 성렬아. 승렬이 아니야 성렬이 이 새끼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좀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시점이 바뀌는 거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요. 좀만 더 가볼까 얘라.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 말고요. 그 다음 문단이요. 그 명랑성을 돌이켜줄 수는 없을까? 그 날카로운 센스를 그대로 빛나게 해줄 수는 없을까? 그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까? 그때 내 마음은 사실 순수했었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얘라. 미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안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디냐면 얘라. 문제는 그 오른쪽으로 넘어간 밑줄 친 미음이 있는 문단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얘라. 조은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 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 갑자기 다시 뭐야 나가 뭘로 바뀌었어? 조은으로 바뀌었지 맞습니까? 지시어가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뭘로 돌아온 거야? 내화에서 외화로 돌아온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미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개만 더 할 텐데 39번은 윗글에 드러난 시점과 관련된 서술로 적합한 것을 하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39번 자, 윗글에 드러난 시점과 관련된 서술로 적합한 것을 나왔어요. 1번 주동인물인 작중하자가 하고 나와서 끊어. 그럼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맞습니까? 주동인물이 주인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공 시점을 얘기하고요. 2번 작가가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위치에서 라고 되어 있지 맞습니까? 신과 같은 위치는 뭐야? 난 다 알아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죠? 전지적 에브리형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끊어. 3인칭이요. 맞죠? 그 밑에 관찰이란 말이 나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이 되고요. 4번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끊어. 3인칭이고요. 심리나 감정까지도 샅샅이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이거 나오죠? 이것도 전지적 시점. 전지적 에브리에 해당이 된다. 5번 부차적인 인물인 작중하자. 부차적인 인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변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갈등의 주체가 아닌 걸 부차적 인물이라고 하지 않겠어.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는 고존소설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고존소설 아니군요. 내그물로 오는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나오는군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로 하고 나왔지 맞습니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객관적인 태도로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나 이거는 옆에다 쓰면 되죠. 1인칭 관찰자 목격형 맞습니까? 하태현의 표현대로는 뭐가 되나 반목 맞습니까? 이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2번 시점의 변화를 통해 끊어. 그럼 시브런 맞죠? 3번 현재형 서술을 통하여 끊어. 요거 현재형 서술은 밑줄. 이건 서술로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뭐 든다, 잃는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다 들었다, 잃었다. 3번 지우고 가세요. 4번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술자를 통해 라고 나왔어요. 얘들아. 여기요.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술자를 통해 하고 나와요? 나와요? 네. 야 그러면 이 서술자는 좋은 새끼야 나쁜 새끼야?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할 때 이미지 지우면 돼요. 그냥 결국 뭐야? 부정적인 서술자를 통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이 결국 뭐야? 얘가 하는 말을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5번 자 봐.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여 끊어. 이거 필요 없고 얘들아 여기요.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이라고 됐지 맞습니까? 요거요. 인물의 성격 변화까지. 야 모의고사에서나 여러분 고등학교 나서는 이제 뭐야 땡땡의 변화 이렇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면 문학에서야 문학에서 문학에서야 분자가 아니고 문학에서 땡땡의 변화가 나오잖아?
그럼 땡땡의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변화가 아니라 정반대로 바뀌는 걸 변화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물의 성격 변화에 밑쫓치면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새끼가 정반대의 성격이 됐어요. 착한 놈이었다가 나쁜 놈이 됐는지 나쁜 놈이었다가 착한 놈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쉬면서 약간 좀